안녕하십니까, 조영달입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제가 이제 거의 뭐 30에 서울대학에 우리 나이로 30 정도의 서울대학에 교수로 왔으니까 굉장히 일찍 이제 교수 생활을 시작한 편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마 제 생각에 이 문과에 계시는 우리 서울대학교 문과 전체를 통틀어서 제가 가장 일찍 서울대학의 교수에 젊은 나이에 임용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배경에는 아마 좀 무슨 이야기입니다만 국가장학금으로 외국 유학을 하게 됐는데 그 국가에서 제게 주어진 기회가 이제 이 3년 정도밖에 되질 않았어. 어떻게든 3년 안에 이제 국가가 제게 준 기회를 활용해서 학위를 마치려고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열심히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학위도 좀 일찍 끝났고 또 당시로서는 이제 외국서 학위하시는 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뭐 굉장히 저희 인적 자원이 많이 늘어났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부름을 받아서 좀 일찍 오게 됐고 또 외국에서 있을 기회도 있기는 했습니다. 이제 했지만 국내에 기여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또 제가 이제 논문을 쓴 분야 자체가 한국의 교육과 수업에 대한 것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돌아와서 좀 활동하기를 원했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서울대학에 빨리 오게 된 계기는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배우는 길을 가야 하겠다 생각한 것은 이제 제가 이제 출발은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 교사에서 교사로 강의를 하면서 이제 삶을 시작하게 됐는데 다른 길보다는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하면서니까 강의하는 그것에 대해서 자꾸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또 이렇게 하는 것이 학생들한테 어떤 유형의 결과가 나타나려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자꾸 생기는데 많이 해결하고 싶었죠. 이제 그런 의문들이 저로 하여금 이제 교사 생활을 하면서 더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결과로 이제 공부도 하고 또 다행히 국가로부터 장학금의 혜택을 얻어서 좋은 기회를 얻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과 선생님들에 대한 연구로 이제 거의 평생을 이제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또 제 연구도 하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대학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사범대학 학장도 했고 이 사범대학 학장은 사범대학 전체를 대표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저희 대학의 위치로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한국교육에 있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여서 거기도 있으면서 역할을 했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대통령 교육문화수석도 거치면서 한 2년 40여 년 가운데 한 2년은 바깥에서 정책 분야로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의 조정 실행 이런 것들을 이제 해왔습니다. 또 최근까지도 저는 사실은 이제 연구하고 또 나름으로 이제 현장과 관련되면서 업적을 결과물을 가지고 맺어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부설학교 진흥원장을 최근에 했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 학교,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둘, 고등학교 하나, 4개 학교를 관장하는 이사회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진흥원장을 하면서 아마 우리나라 처음으로 그 AI와 같은 첨단 기술을 수업에 접목하는 일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연구한 것들은 작년에는 이 교육과정 개정의 성찰이라고 하는 책은 사실은 이제 세종 우수 학술도서로 이제 인정이 돼서 일종의 우수한 도서로 인정이 돼서 영예를 아는 셈이죠. 이제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런 여러 또 이제 학습 모형에 있어서도 제가 이제 일종의 SNS와 관련해서 이 소통과 관련한 학습을 어떻게 해나가는가 하는 그 모형으로 이제 정보통신부에서 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응모해서 좋은 차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대표자가 되고 여러 사람 같이 해서 장려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나름으로는 최근까지 정말 학교와 이 국가의 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도 하고 또 실제 교육 현장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첨단 기술과 관련해서 연구도 하고 모형도 만들고 또 실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어떤 학습 모형을 만들어서 인정받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전에도 쭉 그런 유형의 연구와
현장 교육과 접목되는 일을 해왔습니다. 또 이제 제가 대통령 교육문화 수석으로 일을 할 때는 예를 들면은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25명 사이즈로 토론이 가능한 교실을 만들자. 이제 공명을 맞습니다. 그 일을 제가 주도적으로 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또 그 100% 모든 학교 인터넷을 깔자 하는 그것도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사실 그게 오늘날 정보 강국이 되는 초석이 되기도 했지요. 그리고 또 뭐 교수학습센터도 만들고, 교수학습센터라는 건 그냥 센터가 아니라 당시 이제 자꾸 교육 계획을 위로부터만 생각했는데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를 제가 새로운 일종의 일을 만든 셈이죠. 그런 일도 했고, 또 아마 다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만 2002년 한일 월드컵 저희들 4강 했는데 그때 사실은 제가 정부 측 청와대에서 팀장을 전체를 이끌고 제가 정부 측 주역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 일은 제게는 상당히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저는 감히 이제 좀 정말 교육 전문가라고 제가 좀 자처를 하고 싶고, 또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책에 있어서도 입안도 하고 실행도 하고 또 실제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는 걸 검증도 하고 우리 사회 일정 부분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기도 한 경험도 있어서 저는 좀 일종의 이런 정책 능력이나 이런 데 있어서도 좀 준비가 돼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제 스스로는 좀 진정한 교육 전문가로 좀 평가받고 싶고 또 준비된 교육감 후보로 평가받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는 2년여 수석의 그걸 마치고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2003년 2월에 학교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가 끝나고 같이 저도 끝나고 돌아왔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다른 눈을 팔지 않았으면 저는 원래 공부를 하고 싶었고 또 학교 현장에 관심이 있어서 연구를 하고 싶었고 해서 학생 교육과 연구를 위해서 학교로 돌아왔고, 제가 18년 그 20년 가까이 학교에서 공부만 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계속 학교에만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략 한 40여 년 세월 가운데 2년여만 제가 바깥에 있었고 정말 제가 공부하고 싶었고 연구하고 싶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나서게 된 좀 제 개인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제 대학원생들이 다 우리 선생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대학원에 와서 공부도 하고 이제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런데, 근데 몇 년 전에 이제 같은 날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만 와서 거의 같은 시기에 한 서너 분의 선생님들이 제 제자들이죠. 대학원생들이죠. 와서 본인들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를 그만두고 교직을 떠나겠다고 저한테 상담을 하고 와서 아주 그냥 펑펑 울고 갔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직의 교사 임용이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칩니다. 시험도 치고 학교도 졸업하고 열심히 공부도 해야 하고 하는 그 어려운, 그리고 또 사실은 오늘날 그 직업 선호도에 있어서 그 1, 2위를 다툴 만큼 선호 직종인데 그 직업을 자기가 버리고 새로운 직업을 갖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두어야 하겠다는 결정은 정말 어려운 결정인데 그 결정을 내리고 그냥 펑펑 울고 가고, 제가 그 상담을 하는 동안 한 서너 건 그런 서너 명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그걸 들으면서 제가 좀 울분이 생겼습니다. 왜 우리 학교 현장이 이렇게 됐는가, 그 울분도 생겼고 또 일정 부분 제가 또 책임의식도 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때는 정책도 입안했고 또 사범대학에 학장도 했고 40여 년간 교육 현장에 있었는데 저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구나. 이게 뭔가 우리 교육에 대해서 메시지가 필요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바꿔야 할 일들을 누군가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제가 이 생각을 정말 강하게 했습니다. 일종의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 같은 것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저로 하여금 이 출발점을 제공하게 됐고, 그리고 이 서울 교육을 강력하게 좀 바꾸고 이걸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교육을 좀 성장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제 신념에 가까운 어떤 그 결심을 하게 된 배경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교육이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이건 뭐 학생만이 아니라 모두가 저에게도 해당하고 기자님에게도 해당하는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스스로 이렇게 성찰하고 그 성찰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 성장해 나가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어떤 경우는 좀 함께 같이 해야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정말 자기의 개성과 적성을 토대로 해서 다르게 성장해야 하고 이런 과정을 정말 이제 슬기롭게 좀 환경과도 조화롭게 여러 가지 일을 계획도 세우고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자기 꿈을 실현하는 그 과정을 같이 좀 북돋아주거나 도와주거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교육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교육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크게 변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교육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상당히 분명해지는데 지금 본래 의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각하면 교육은 그야말로 학생과 같이 하면서 개인의 성장을 돕고 이렇게 해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교육이나 교사를 커다란 사회의 어떤 변혁을 불러일으키고 체제를 달리 바꾸고 하는 그런 일에 활용하는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상당히 좀 정치적인 것이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교사라고 하는 존재도 그냥 단순한 본래 이렇게 성장하고 하는 이걸 도와주는 교사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어떤 사회나 이런 걸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투쟁의 수단으로 나가는 것을 이용하는 그런 교사가 될 가능성, 그런 걸 매개해주는 교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 생각에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정말 바람직한 교육하고 아마 흔히 요즘 진보 쪽 사람들과 또 흔히 좌파 교육이라고 불리어지고 칭하게 되는 그런 상태의 교사관하고 이제 교사관이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뒷부분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제가 보는 교육관에서는 교사가 아닌 것이죠. 그건 이제 일종의 정치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유형의 이제 생각들 속에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교사나 교육의 개념 자체는 뭐 우리가 보수라는 말, 진보라는 말이 여러 뜻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보수의 어떤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교육 자체를 뭐 보수, 중도, 진보 이렇게 엄밀하게 정치적 색깔로 구분하는 것은 저는 그건 반대하는 사람입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본래의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건 보수의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해왔고 갖고 있고 제가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교육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 오는 과정에 있다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이제 기본적인 생각 자체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미래가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서너 가지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는 이제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일들을 좀 정리하고 올바르게 나가는 방향으로 정상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상화의 바탕 위에서 미래를 위해서 조금 여러 일들을 지금 새롭게 해야 합니다. 너무 우리가 머물러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퇴행했다고 할 정도로 이 잘못되어 왔었으니까요. 뭐 예를 들면 혁신학교 문제도 그렇고 또 외고 자사고 일반고 전환하는 문제도 그렇고 사립학교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립학교법 개정이 아니라 개학한 상황이죠. 사립학교를 공립화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잘못된 것이니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바로잡아야 하는 그게 이제 정상화의 과정이 하나 있고 이 미래를 보면은 지금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코로나 이후라고 하는 게 코로나 이후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면서 이 AI나 메타버스나 뭐 그런 첨단 기술들이 굉장히 이제 교육하고 접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의 코로나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비대면 수업도 또 비대면 경제 활동도 했었던 것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교육과 관련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냥 과거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학교에서 몇십 명을 상대로 해서 일률적으로 가르쳐주고 표준화된 어떤 지식을 전달해주고 그런 유형의 교육의 시대가 이제 거의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코로나 시대에 학교에 나오지 못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제 주의를 기울였던 게 개인이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고 어떤 방식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이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유형의 생활 방식이나 또 첨단 테크놀로지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도 그것입니다. AI를 활용해서 지금까지 못했던 어떤 것을 개인적으로 타개해 나가는 것도 일어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대량적인 어떤 그런 주입식 교육의 시대는 끝났다. 더 이상 그건 우리 교육에 맞지 않다. 그 생각에서 첫 번째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교육은 이 개인의 어떤 창의나 다양성, 선택 이런 걸 중심으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교육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과거처럼 뭐 평등, 뭐 이런 복지, 뭐 물론 복지는 중요합니다만은 평등, 획일 이런 유형의 생각이 아니라 개인과 다양성, 창의성, 선택 이렇게 생각의 방식이 좀 바뀌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똑같은 이유에서 이제는 좀 개별 맞춤형 소수의 집단이나 아니면 개인에게 정말 맞추어진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욕구나 성장이나 또 전체적으로 볼 때도 이런 걸 성장시켜 나갈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개인에 맞추어진 그 시대가 이제 맞춤형 교육의 시대가 정말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제 이게 또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의 역할, 아까 코로나 말씀을 이제 아주 중요한 지적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만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이제 이 학교의 역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모두가 학교에 왔었으니까 그 이제 뭐 이런 대규모로 집단적으로 전달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가능했고 개인보다도 여러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표준화된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었고 한데 코로나 이후는 학교에 오는 시간도 거의 줄어들어요. 또 학교에 와서도 최대한 학생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어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학생이 정말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면서 일종의 그걸 뭐 모니터링 한다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학생에 대한 걸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면서 뭔가 이 정보를 공유하고 하는 그런 유형의 소통의 체계, 모니터링의 체계가 학교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단순히 가르치는 것으로부터 이제 작은 집단이나 학생 개인에 대한 상담이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당신 뭐 필요하냐? 너 무엇이 필요하냐? 너가 지금 어떤 상태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서로 논의해야 합니다. 그 학생의 문제를 선생님이라고 100% 알 수는 없죠. 이야기하고 상황을 듣고 앞에서 이야기한 학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서로 상의하면서 그 학생이 정말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성장하고 싶은 방식으로 서로 이야기하고 상담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상담의 방식도 이제 여기서 옛날에는 상담을 진로를 상담하고 생활 상담하고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그 상담 플러스해서 교과의 학습도 상담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상담의 영역이 늘어난 거죠. 저는 늘 교과 상담이라고 부릅니다만 그래서 상담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아주 대폭적으로 학교의 교과뿐만 아니라 생활 진로에 있어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시대로 학교의 역할이 바뀌고 있다. 그게 이제 제가 보는 진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로부터 학생의 성장을 매개하고 중재해주는 학교로 학교가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변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걸 계속 학교를 연구하고 이해해 왔으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 말씀이 폭넓게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연구하고 40년간 이해한 바로는 지금 이제 이 상황에 와 있다 하는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변화의 방향은 이 재난의 시대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알게 된 게 뭡니까? 우리가 이 재난을 극복하게 된 게 가만히 따지고 보면 모든 집단들이 그 집단의 일을 가장 열심히 하고 할 수 있는 최대한 하고 사람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서로 돕고 최대한 자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극복이 됐지. 그렇지 않고 과거처럼 이렇게 기능적으로 전부 분리되고 독립돼 있었으면 우리는 이 재난의 시대를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학교 역시 학교가 이제 예를 들면 지금까지 학교가 어떻게 하냐면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이 끝나면 예를 들어 초등학교 1, 2학년들 뭐 12시에도 끝나면 학부모님들이 데리러 가기도 하고 또 학생들이 또 이제 저 학원도 가고 뭐 또 학원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 학교에 좀 더 맡겼다가 나중에 찾아가기도 하고 또 그래서 방과후 학교 뭐 돌봄 교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되고 그래서 일종의 이제
그걸 이원화했다고 해야 할까요? 공교육으로서의 학교와 그 다음에 공교육 시간을 넘어서서 이제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보살펴야 하는 그런 유형의 것들이 학부모들에게 일부 맡겨져 있고 또 학교가 좀 도와주고 이런 시스템이었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제가 보기에 앞으로 또 재난이 다가오고 하면 이걸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학교에 보내면 정말 학교가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학교가 어떤 식으로든지 모두 그 학교의 범위 내에서 전체적으로 돌봄의 기능과 교육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가지고 보살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단순한 교육이 아니고 토탈 에듀케어, 전체적으로 교육할 뿐만 아니라 학생 자신을 보살펴 주기도 하고 그런 개념으로 교육의 개념을 좀 이제 전환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공약에다가 방과 후 전문학교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적어놓은 그것이 이제 그것이 한 예인데 이제 그렇게 되면 학교 안에서 예를 들면 공교육의 교육과정을 수행하는 학교가 하나 있고 이제 전문학교가 하나 있어서 두 개의 학교가 같은 테두리 내에서 같은 교육을 위해서 공동으로 존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학부모님들은 자기의 원에 따라서 전문학교에 하게 되면 그 학생들은 거기서 공부도 하고 학부모님들이 적어도 그 학생을 가정으로부터 같이 돌아갈 때까지 모든 영역을 다 그 전문학교에서 케어할 겁니다. 그러면은 뭐 돌봄도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이 단순하게 돌봄의 기능만 있으면 학생들이 좀 뭐라 그래 이 지루해서 이렇게 자꾸 다른 일도 하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교육의 기능을 다양하게 섞고 좀 재미있게 만들고 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교육과 돌봄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니까 이 전문학교는 적어도 지금 사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것 이상으로 단순한 사교육이 아니라 정말 전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묶고 그래서 학교가 모든 걸 같이 종합적으로 이제 이 케어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같은 학생이니까 처음에 공교육의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경우에 그 정보들이 다 이쪽 저쪽으로 전달되고 전문학교의 정보들이 다시 이쪽으로 전달되면 서로 한 학생을 정말 잘 케어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학부모님들은 이제 더 이상 사교육으로부터는 상당 부분 해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교 시스템에다가 그 다음에는 안심 솔루션이라고 하는 제도를 같이 두어서 모든 학생들이 거의 지금은 매 학교마다 주치의가 없습니다. 없는데 모든 학교에 주치의를 두고 학교 부근의 병원이나 의료기관들과 같이 연계해서 모든 학생들이 적어도 학교에 다니는 동안은 안심하고 체크도 받고 치료도 받고 또 오늘날 이제 말씀하신 문제도 있지만 또 뭐 특별히 비만이 있는 학생들도 있고 여러 이제 이 케어해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케어 받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학교라고 하는 공간에 있으면 자녀를 정말 안심하고 모든 일을 맡길 수 있고 학교가 그 책임을 또 교육감 책임하에 학교육청 전체가 그걸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게 코로나 이전에는 좀 그런 생각을 덜 해도 그냥 자기가 편하게 막 여러 걸 활용할 수 있었지만은 코로나 이후 시대가 되니까 누구도 함부로 뭘 어떻게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렇죠. 더 이상 이게 중요한 상황이 된 거죠. 더 필요한 상황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직선제를 하면서 이제 이 직선제 하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투표를 해야 하니까 일반 유권자들도 모두가 투표권을 갖게 되니까 이제 표가 많은 쪽이 교육감을 하게 되니까 법으로는 교육감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하고 관련이 없도록 돼 있고 정치로부터 교육이 좀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도록 돼 있고 교육감 선거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투표는 정당 소속의 사람들도 하고 일반 시민들도 하고 정치적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크게 이제 좌우하게 되니까 교육감 선거를 주도하는 이쪽 저쪽의 사람들도 여당이든 이제 야당이든 할 것 없이 이제 이쪽 저쪽의 사람들도 그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선거 자체가 이제 변해버린 거죠. 이건 뭐 시작부터 변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전문가나 교육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책을 펼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승리해야 하니까 그래야 교육감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권력과 파워에
배분하기도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기는 것이 목적이 되니까 정당도 음성적으로는 나서는 상황이 되고 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나서서 하니까 이제 진영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영 내에서는 여러 사람이 나가면 진영의 표가 갈리니까 한 사람 내보내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여권은 여권대로 진영을 만들고 단일 후보를 뽑으려고 하고 야권은 야권대로 진영을 만들고 단일 후보를 뽑으려고 하고 그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수든 진보든 간에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보니까 남아있는 것은 정말 해야 할 것은 교육을 제대로 이해하고 교육의 전문성을 갖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학교 아이들을 잘 교육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성장시켜 나가야 하는데 그거는 없어져 버리고 이제 남아있는 것은 오로지 단일화를 통해서 이기자 이것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두가 그냥 단일화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정말 이게 답답해서 아니 단일화 뭐 이기기 위해서 정치적인 것을 하는 것은 저는 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출발했는가 그 터전을 잃어버리면 그건 도대체 단일화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육을 위해서 단일화하는 거지 강도를 만들거나 뭐 이게 나쁜 일을 하려고 단일화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좀 분명히 정리를 했습니다. 단일화하는 것은 뭐 그건 가능하다, 좋다. 그러나 그 단일화와 같이 가야 할 것은 정말로 교육에 도움이 되고 교육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단일화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 그 단일화 과정은 교육감을 선출하는 과정이니까 일반 정치인보다는 더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지 우리가 교육감이라고 하는 전체 교육의 리더십 선거는 엉망으로 그냥 하고 학생들한테는 공정하고 투명하라고 그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분명히 정리한 겁니다. 단일화는 좋다. 그러나 그 단일화의 그 바닥에는 교육을 잘할 수 있고 교육 전문가나 교육자라든가 하는 그런 교육계 베이스의 단일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그 사람들의 원에 의해서 뭐 새로운 구도를 좀 짜거나 하는 것은 가능하지. 어쨌든 기본 바탕은 교육계가 중심이 돼야 한다. 이제 그걸 제가 이제 아주 분명히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 이제 이 세 가지를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분명히 하면 또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저렇게 하는가 아니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가 하는 것을 의심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제 이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어제부로 사실은 이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직을 제가 사직했습니다. 이것으로 제 진정성을 제가 입증하고 싶었습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더 이상 이제 이 정치교육감이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단순히 뛰어드는 또는 이제 뭐 시민사회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뛰어드는 그런 유형의 정치교육감 시대를 끝냈으면 싶습니다. 끝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오히려 그것 대신에 조금 이제 이 전문성의 시대, 전문화의 시대를 좀 인정해야 할 것 같고요. 교육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하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 전문가의 시대, 교육자의 시대 그걸 중심으로 해서 교육감 선거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 생각이 있고 또 시민들께서도 그동안 교육계가 일정 부분 성장해 왔으니까 다른 분야에도 주권이 있듯이 언론계도 언론의 주권이라고 하는 일정 부분은 좀 인정받는 게 있듯이 교육도 교육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 부분 조금은 인정이 돼서 교육계와 교육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감 선거의 터전이 마련되고 그것이 이제 확산되면서 시민들한테도 동의를 얻고 하는 그런 유형의 체제로 갔으면 좋겠고 단일화 역시 그런 형태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치교육감의 시대를 종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육감의 시대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터뷰 끝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